자, 또 이어서 일단은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양적인 연구 방법이 있다. 또 하나가 질적인 연구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는 실증적 연구 방법 이렇게 불렀고, 얘네는 해석적 연구 방법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럴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연구 방법의 가장 큰 목적은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법칙. 얘네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법칙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설명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해한 것을 풀어서 말로 주저리 써주는 것을 기술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이렇게 말했고, 얘네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자연과학이 법칙을 찾는 거라면 사회과학은 이해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얘네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해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계량화한다고 하고, 계량화가 끝나면 법칙을 찾을 수 있는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라는 X라는 변수가 Y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둘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인가 마이너스 관계인가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지능지수라는 변수하고 성적이라는 변수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이걸 알아내는 것이죠. 이런 연구 방법을 우리는 양적 연구다 이렇게 말하고, 질적 연구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행위자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직관적 통찰력을 동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직관이라는 말은 척 보면 아는 것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자, 이 백목이 있으면 이게 흰색이잖아요. 자, 여기에 지게가 있다 그러면 이게 회색인데 검은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이 스웨터의 색깔이 자주색이고 남방의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베이지색이고 이게 자주색이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죠. 그러나 배우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이 두 색깔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이지색과 자주색이라는 말은 모르지만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은 척 보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선언적, 경험하기 이전에 척 보면 아는 것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그러니까, 오랜 분야의 어느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종사하다 보면 직관적 통찰력의 연구자가 갖게 되는데, 이걸 동원해서, 그럼 이것은 바로 연구자가 누구를, 그렇죠, 그 행위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현재 부여한 의미가 뭔가, 상징의 의미겠죠. 또 그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 즉 해석적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연구 단계였죠. 연구 과정 또는 연구 단계 이렇게 되는데, 자,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문제 인식 및 주제 설정 이런 말 하죠. 자, 내가 이것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설을 설정해야 하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다는 말은 반드시 변수와 변수 사이에 플러스의 관계인지 마이너스의 관계인지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해야 되겠죠. 아빠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x라는 변수가, 이 독립변수라고 했잖아요. 독립변수라는 말은 원인이 되는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 또는 종속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된다면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플러스 비례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로 드러나게 가설을 설정해야 하고, 그 가설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 설계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이때 개조작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직 자료 수집하지 않았지만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지를 이때 결정하는 것이죠. 자, 연구 설계까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전부터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수집됐으면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보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하고, 자, 가설이 맞으면 결론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 가설이 틀리면 기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여기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여기는 소극적으로 개입된다. 그러나 어쨌든 연구자의 가치는 개입되는 것이고, 자료 수립부터 결론 도출까지는 철저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철저한 가치 중립이라 하면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가치가 개입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엉뚱하게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가설 설정의 전 단계부터 결론 도출 단계까지를 우리는 연역적인 연구 방법이다. 연역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까지만 따로 뛰어나면 이것은 귀납적이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양적 연구 방법은 무조건 연역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전제를 먼저 내세웠을 때부터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에 그 모든 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그때는 연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료 수집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개별 사례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것은 귀납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귀납적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죠. 가나다라 말을 주고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언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고 어느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실제 사례를 주고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적인 연구 과정의 단계를 한번 알아보면, 여기에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단계가 빠지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인식 및 주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 단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연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측정하고 수치를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질적 연구 단계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여기서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연구 기간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연구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이 해석된 자료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내가 수집된 자료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나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켜서는 그건 연구가 아니라 소설이 되는 것이죠. 과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고 여기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철저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뭘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 자, 자료 수집 방법에 공부를 할 때 전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량의 정보,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할 때 하는 방법이 질문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어떤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성 교재 실태 조사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수백만의 학생들일 텐데 수백은 아니겠군요. 고 1, 2, 3 합하면 한 150만, 200만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집단이라는 개념과 표본집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성교재 실태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모두가 다 모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이렇게 요걸 우리는 샘플링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샘플링 한다는 말은 표집한다 이런 얘기예요. 표집. 그리고 이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끄집어낸 이 집단을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표본 집단.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지를 나눠주는 집단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 모두가 모집단이라면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표본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즉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모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재 실태를 알고 싶다 그랬는데 광성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이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선 여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광성고등학교는 도시에 위치하는 학교니까 농어촌 또는 산촌의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광성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어떤 전문계 고등학교의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의견은 또 반영되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광성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경제적인 것이 전국으로 따졌을 때 강남이라든가 인천으로 말하면 송도라든가 이러한 인천 광성고등학교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의 의견은 또 반영되지가 않았을 것이고, 광성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최종학력과 강남의 최종학력이 다르다면 또 어떤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모집단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집단 중에서 표본 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때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우선 성별을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면 남여가 있을 때 남자를 대상으로만 한다거나 여성만 대상으로 한다면 유권자 전체 의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별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학력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작위 표집을 할 때, 묘작위 표집을 할 때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변수, 성별과 연령과, 또 여기 하나 빠지면 연령이 빠졌네요. 그죠? 이걸 6대 변수라고 하는데, 성별과 연령과 직업과 지역과 학력과 경제적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무작위로 표본 집단을 구성할 때 우리는 그나마 표본의 대표성을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집단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표본 집단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한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을 때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1994년부터 지금까지 수능에서 어떤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선지가 답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표본의 대표성을 갖춘 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지법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집단 모두에게 질문지를 나눠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본 집단을 추출했을 때 거기서 얻어낸 결과가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 때만 모집단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거니까 이 표본 집단이 대표성이 없다면 당연히 그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게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광성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다. 그런데 광성고등학교 3학년 2반을 대상으로 만약에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없죠. 왜냐하면 3학년 2반이 광성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의견은 빠졌고, 또 3학년 2반이 문과라면 이과 학생들은 빠졌고, 또 3학년 2반의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 수준이 광성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하고 딱 일치할 확률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그 연구 결과는
모집단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화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알아낸 것을 저기에다가도 적용할 때 일반화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것은 일반화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질문지법을 할 때 만들 때 유의사항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건 요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문항에는 하나만 물어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아라. 뭐 정기적으로라든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은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응답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제시해야 된다. 이걸 응답의 포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1시간이 있다면 만약에 1번 1시간, 2번 1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딱 1시간을 나눈 사람은 어디다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치가 개입돼서 유도성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법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기는 변수가 투입되는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평소 그대로 변수를 투입하지 않는 상태의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 하는 검사를 사전 검사라고 하고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 결과를 측정해 보는 것을 사후 검사라고 하고 이것을 R1, R2라면 R2와 R1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투입된 변수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변수, 즉 투입된 변수를 독립변인 또는 독립변수 이렇게 부르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을 종속변인 또는 종속변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실험법은 매우 정밀하지만 윤리적인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내면의 세계까지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어쨌든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서 하는 면접법. 이 면접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레포가 형성되어야 된다. 즉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깊이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법의 가장 좋은 것은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글씨는 질문지법에서는 글씨를 모르면 활용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면접법은 글씨를 몰라도 연구자가 말로 듣고 응답자가 말로 대답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문맹자에게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컨트롤도 하지 않는 것이라서 연구자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처럼 그냥 지켜볼 뿐이고 보고 느낀 것을 기록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가 실제성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살아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면접법과 함께 둘 다 주관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한다 이게 아니고 개입할 가능성이 이 질문지법이라든가 실험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이라는 걸 할 때 문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종 기록물을 다 문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각종 통계 자료, 영상물, 요즘에 신문, 잡지 이런 것들도 다 문헌이라고 볼 수 있고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 아니면 기존의 어떤 문헌이라든가 논문, 보고서 아니면 정부의 통계 자료 이런 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를 갖다가 쓸 때 내가 갖다 쓰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니까 문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자료는 2차 자료겠죠. 그러면 문헌연구법은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 가보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연구도 내가 할 수 있고 아프리카 글만 알면 500년 전에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내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도 내가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문헌연구법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헌연구법도 마찬가지로 문헌의 신뢰성이 없다면 내가 활용한 모든 자료는 다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어렵다거나 자료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헌연구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의 탐구 태도가 있었죠. 사회과학자의 탐구 태도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물의 또는 현상의 이면의 세계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사회적 적합성 유무를 따져봐야 된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따져보는 태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매일 되돌아보는 태도를 우리는 반성적 태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편견 없이 제3자적 시각에서 오직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객관적 태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까지 사회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진리이지만 내일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룩말 얘기를 아마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개방적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회문화 현상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아프리카 문화는 열등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프리카 구성원의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역사, 아프리카의 종교, 아프리카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의 영역은 뭐냐면 검증해보면 참과 거짓, 진위 판별이 가능한 영역을 사실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출근 시간이 월요일보다 덜 혼잡할 것이다.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월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같은 지역에서 교통의 혼잡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해보면 앞에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진술을 사실의 진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치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전국연합에 출제했던 문제가 이런 거죠. 미스 코리아 대회는 성을 상품화하는 대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yes, 맞아. 미스 코리아 대회는 성을 상품화하는 거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떤 여성들을 성의 어떤 대상으로, 쾌락의 대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뭐 수영복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을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미스 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국위도 선양하고, 친선도 도모하고,
그게 얼마나 숨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성을 상품화한다고 막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어떤 마땅히 이래야 한다. 아니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당위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을 우리는 가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 또는 저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의 영역이라고 하고, 어떤 우리가 실제로 진술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가치의 영역인지 또는 사실의 영역인지는 판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검증해서 참과 거짓이 바로바로 증명이 되면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고, 참과 거짓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주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진술이라면 그것은 가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중립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갑갑자고, 이게 가치할 때 치자고, 중자고, 가운데 중자고, 설립자인데,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연구 과정에 개입시킴으로써 연구 결과가 왜곡된다거나 진실이 가려진다거나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사회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특히 어떤 단계에서는 철저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느냐, 그것은 과학적인 이름을 듣기 위해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개입이 되는 단계와 가치가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 단계로 실제로 이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뭐였어요? 문제인식, 주제 선정,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이런 과정은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다 이랬고, 어떤 경우에도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단계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이 단계죠. 물론 여기에 이제 가설 검증의 단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알아낸 것을 어디에 써보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와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의 연구 가치를 개입시킴으로써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철저한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원칙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겠죠?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라. 익명성을 보장해서 사생활을 보호한다. 즉 절대로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연구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연구자를 보호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연구 중간의 과정이 연구자가, 대상자가 나 더 이상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 처음에 동의해놓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고, 연구 과정에서는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가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당연히 남의 한 것을 내가 했다고 연구했다고 표절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교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쓴 논문을 마치 이번 연구에서 쓴 것처럼 자기 표절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의 논문에서 갖다 썼는지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이나 논문에 보면 누구누구의 논문 몇 페이지에서 이걸 내가 가서 인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과학자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연구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 줄 몰랐어. 라고 연구 결과를 발뺌하거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1단원에 대해서 총정리의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사회화라든가 뭐 지위라든가 집단,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과서의 편집 과정상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은 선생님 첫 시간에 수업을 소개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또 그 뒷단원에서 다루는 개념이니까 이미 여러분 한 번 다뤘던 개념을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이 원격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좋은 점도 있겠다. 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면 듣고 또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그래도 질문은 답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단원에 관해서, 물론 2단원 중간까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원격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지금 현실상 어쩌면 1단원까지가 중간고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진도를 지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2단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